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고3 애들 있죠? 예. 고3 입시 치른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고3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그럼 니네는 수시하고 정시 중에 뭐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예. 그러면 네, 박수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 유튜브 방송에 네. 다른 모습으로 많이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값이 천조 넘어 부채 공화국으로 우리 자식들이 빚더미에 깔려 죽든 말든 상관없단 말인가. 교육 문제, 제가 이제 교육 시민단체 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자회견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저 내용은 뭔데 교육하고 관련된 그런 기자회견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슈가 교육 이슈를 주로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현 정권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된 얘기들,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거 우리 아이들 빚 천조 빚 맞아요. 국가채무 비율 이거 얘기하셨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 연결돼 네. 있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부끄럽다. 아카이브 설치하겠다고 그렇죠. 했었던 것도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 했었던 것들에 대한 것도 비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 추미애 당직 사병도 우리 아들이다 이걸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학부모의 마음을 뭔가 대변하는 느낌. 네. 네. 그러니까 그 뭐 어쨌든 지금 현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어김없이 저희가 나갔죠. 오늘은 특별히 네. 정말 교육적인 걸 좀 네. 제가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네.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 뭐 학부모 단체 같은 걸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아이들 입시제도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 문제가 되게 첨예하게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수능을 절대평가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절대평가가 됐을 때 결국 수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게 문제였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유예를 하면서 입시제도에 대해서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했죠. 수시제도 문제가 많다. 이 얘기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이제 입시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지금 자녀분들 나이가 저 어떻게 이제 되죠? 다 컸죠. 20살 넘었으면. 저희 큰애 때가 거의 수시제도가 예. 비율이 높아질 때였거든요. 정시 비율이 줄어들고, 특히 이제 저희 큰애가 지금 이제 결국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면서 얘가 이제 뒤늦게 철이 들어가고 공부를 좀 한 거죠. 공부를 좀 했더니, 성적은 올랐는데, 이게 작년 한 해 전하고, 한 해 후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또 확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점수 가지고도. 그런데 애들이 조금, 뒤늦게 좀 철이 들어서 공부를 좀 할 때쯤 돼서 하려고 들면 이제는 지금 수시제도가 확대됐을 때는 너무 놓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제 정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고3 애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들이 내 애가 졸업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이제 끝났으니까 아유, 지겨워, 이제. 그러니까 그 뒤에 애들이 수시가 많아지거나 정시가 적거나 신경 안 쓴다고요. 근데 입시를 치를 때는 잘 모르거든요. 해보면 이제 그걸 아는데, 해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구조인데. 그래야 되는데 해본 안 하지. 사람들은 본인 필요성이 없으니까. 필요성도 없고 이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괜히 발을 들여서 이거 저희 애들하고 이거 수시제도 다 떨어지고 보통 수시 광탈했다고 그래요. 6번 카드를. 수시 광탈하고 정시 3번 카드가 났는데 정시 가서 이제 피가 마르는 거죠. 정시를 넣고 이거 되게 어렵구나. 그리고 추가 합격까지 가고 추가 모집까지 가고 막 그렇죠.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거 애들이 이게 지금 피가 마르겠구나.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애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 곽 대표님들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저희 애는 사실 이렇게 즐겁게 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만 좋아요. 공부를 안 본인 시키는 혼자 말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시를 준비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친구들, 3년 내내 엄청 열심히 한 애들, 얘네들이 정시까지 가면은 저는 걔들이 제일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자, 수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 지금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서 네. 수시 정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그냥 딱 수시는 몇 프로, 정시 몇 프로 이걸로 따지면 예.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수시 제도가 75.7%고요. 와, 엄청 높다. 그렇죠, 이거 되게 높죠. 네. 그리고 정시가 24.3%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몇 년도지? 한 알아 물어봐도 되나? 2005년, 2006년 2005년, 6년이요. 네. 그때가 어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수시가 한 30%? 맞아요. 네, 뭐 한 네. 많아도 40% 이랬는데 노무현 정권 말에 네, 맞아요. 50%를 넘어갔어요. 네. 수시가. 그리고 40% 된다고 얘기했을 때 와, 너무 수시 비율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지금은 75.7%예요. 와, 충격적이다. 그리고 수시 100%를 뽑는 학교도 있어요. 지방대학. 아, 어떤 대학교 같은 네. 경우에는 100%를 뽑아요. 아.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정시확대 운동 계속해서 2022학년도 대입 그 공론화 과정을 한 거거든요. 예. 18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4년 예고제로 바뀌어가지고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저희가 2022학년도 대입 그 정책에 관련돼서 공론화 과정을 한 거예요. 정시 확대,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 반대하고 그다음에 정시 확대 이걸로 이제 그때 공론화 과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직접 참여했었는데 저희가 45% 이상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 김상국 교육부 장관이 그냥 맘대로 결론을 30% 이상으로 그냥 내버려서 저희가 또 퇴진 운동해갖고 결국 물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30% 이상으로 확대하라 그래가지고 30%가 된 거고 이게 이제 평균이거든요. 예. 수시 제도에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이런 게 있는데 교과 전형을 30% 이상 뽑는 대학들은 예. 정시를 30%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었었어요. 이게 지방 대학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많이 뽑고 서울은 상위권 대학들 한 40% 뽑거든요. 2022학년도에. 이러면 평균으로 치니까 24.3%예요. 수시를 자꾸 네. 늘리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수시는 앞에 먼저 그 아이들을 뽑는 거고요. 예. 정시는 그 뒤에 수능으로 뽑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보면은 입시 전형 제도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이제 때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수시를 먼저 뽑으니까 예. 먼저 선점하는 거죠. 먼저 학생들 선발하기 그렇죠. 위해서 우선 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급을 아이들이 이제 빨리 뽑아야지. 예. 그래서 수시 제도로 뽑으면 아까 말한 대로 수시 100%로 뽑는 게 교과 100%로 뽑잖아요. 그럼 애들이 시험을 안 봐도 수능을 안 봐도 그 내신 성적 있잖아요. 학생부 그것만 가지고도 예.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보기가 좀 겁나거나 공부하기 싫거나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네. 이게 뭐 국가 인재 양성 차원에서 네. 수시를 늘리는 게 뭐 아니, 연관성이 있는 게 전혀 전혀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학 이기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수시 제도를 늘린 것 자체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예. 뭐 아이들 학교 다니는 동안 수업하는 거 이런 것도 과정 중심을 평가하겠다. 기존 뭐 수능이나 이런 것은 뭐 입시 위주라고 비판을 그렇죠. 많이 받았는데 뭐 성적으로 줄 세운다 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수시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말에 이제 50%를 넘어가고 입학사정관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명박 정권인데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시작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사실 입학사정관으로 그렇게 많이 뽑지 않거든요. 궁금한 게 네. 정시 수시 하면 바로 개념적으로 알아듣겠는데 네. 이제 아까 입학사정관제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개념이죠? 입학사정관제를 보면 이제 서류 전형으로 해서 아이들을 뽑겠다는 건데 일단 그 입학사정관제는 수시제도에 포함되는 포함되어 거죠? 있는 거죠. 수시제도인데 입학사정관제를 뽑는 건데 그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 서류를. 입학사정관제로 뽑지만 그 안에는 수시 전형이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는. 뭐 특별 전형, 일반 전형으로 나뉘어서 그래서 조국 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조국 전 장관 조민 네, 씨. 네네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대학교 뽑을 때 그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걸로 뽑았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특별 전형이 있냐, 뭐 일반 전형으로 뽑냐, 뭐 너무 전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입시를 치를 때 보니까 이거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요즘은 컨설팅 업체에다 많이 맡기는데 내가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수시 제도를 시작할 때는 애들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애들, 내신 성적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을 뽑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들이 학교 다니는 중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닐 거다. 그럼 공교육이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원래 수시를 확대한 취지는 그런 그렇죠. 취지였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수시 제도가 점점 늘어나고 예.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와가지고 입시 제도를 좀 간단화하자, 간소화하자. 예.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거였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이름을 명칭을 바꿨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돼서 예. 수시 제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어떤 거냐면 그 조민이 세계의 선도 인재 전형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든 서류를 이제 비교과 전형까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교과로 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국영수 무슨 과목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공부를 해갖고 성적을 얻잖아요. 이건 교과 전형이에요. 예. 그래서 애들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 교과 전형인데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교과도 보고 예.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보는 거예요. 비교과라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이런 거에서 창체활동 혹시 그 조정 장관 자녀가 네네네. 그 실험실에서 연구한 거?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인턴 활동한 거? 뭐 그런 게 이런 다 거. 비교과 영역이죠. 그런 게 비교과 영역이죠. 아. 조민 같은 경우는 세계선도 전형, 인재 전형으로 해서 들어가서 예. 근데 그것도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무시험으로 갔냐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류에 뭐 소논문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집어넣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 공적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한 게 그런 걸로 해서 간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그런 거죠. 소논문, 자소서. 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아예 그런 전형을 지원하기가 되게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공교육의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겠다 했지만 네. 결국 뭐냐면 다시 비교과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민 같은 경우도 입학사정관제였을 때 예.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2007년, 8년, 그때 9년, 10년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의 영향력이 소셜 포지션이 좀 높은 사람들이 예. 입시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애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기 가장 좋을 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 제도를 시작을 막 하자마자였고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뭐지? 라고 파악이 되기 전에 이미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막 시작한 이런 입시 전형을 네. 다 컨설팅 받아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를 다 만들어서 갈 수 있을 때 가장 좋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2010년도 입학했잖아요, 조민이.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어떻게 보면 수시 제도가 입학사정관이 한 2, 3년 되면서 이제 조금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스펙 품앗이 하고 의사인 부모가 뭐 변호사인 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펙 품앗이 한 거 아닙니까? 장교수하고 조교수하고. 그렇죠. 예. 부모님이 교수가 아니면 그런 거 못하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논술 같은 경우도 그때는 심지어 이제 대학 교수인 아빠한테 논술 그거를 받는 거예요, 지도를. 친구들하고 같이 그룹으로. 그래서 서울 대학에, S대학에 대거 그 친구들하고 그 애하고 다 합격했다. 그 논술로.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입시 제도가 너무 막 그 전형도 많고 입시 제도가 아주 쪼개져서 엄청나게 복잡해졌을 때 그때 유리한 건 결국은 돈도 많고 돈 있고 스펙 좋고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전형이었다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네. 수시가 확대됐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수시를 계속 고집하는 네. 전교조 교사들이라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이런 수시 제도가 네. 공교육이 학교 수업이 수업답게 예. 돼가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는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아까 보시기에 취지대로 전혀 제도가 똑같다. 운영되지 않았다. 네, 학교 수업에서 마냥 자는 애들은 더 수가 뭐 적지 않고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3년 내내 열심히 해서 이게 한 등급 올라가기가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 안에 들어야 돼요. 전교생에. 예. 그리고 이제 24% 안에 들어야지 3등급 안에 드는 그렇죠. 건데 그래야 소위 좀 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1등급도요 초반이어야지 상위권 대학을 쓸 수 있어요. 수시제도로. 그럼 얘네들이 이 1등급을 안 놓치기 위해서
3년 내내 얼마나 피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 마치 이제 그 과정 중심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 과정 중심을 평가하는 그 평가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교사한테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교사의 평가권이 세지면서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교사의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치 보게 되죠. 꼼짝 못하게 되죠. 선생님이 점수 잘못 주거나 과목별로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있어요. 세특이라고. 그런 거에 제대로 써주시게끔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눈 마주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옛날에는 막 자고 여전히 자는 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수시로 갈 애들 아니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은 정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능이 남아있는 한 이게 학교 수업이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수시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시 때는 네. 소위 있는 집안 애들만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네.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랬는데 수시 제도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되게 복잡한 부분인데요. 예. 근데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예. 수능으로 봐서 가는 거는 예. 그 돈 있는 집 애들한테 유리하고 예. 수시 제도는 골고루 예. 공평한 거 같이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얘기해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서울대학교 케이스만을 봐도 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더 많이 뽑힌 애들이 지방에 있는 일반 학교가 아니에요. 일반고가.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만 볼게요. 서울대만 봐도 수시로 들어온 서울대 학생이 네, 네, 네. 일반적인 학생은 아니다. 네, 그렇죠. 수시로 뽑은 애들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은 애들 중에서 일반 예. 전형에 이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랑 이런 데 갔으니까. 예.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골고루 지방 애들도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뭐 아예 못 가던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제도로 한 명씩은 가긴 해요. 예.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못 가는 학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수시 제도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이라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그거는 지역 균형으로 뽑으면 되거든요. 골고루 얘기하셨잖아요. 뭐 지역별로. 근데 저는 조금 역차별 같죠?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네, 뭐냐면 네. 좋은 대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불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지방에서 그 이제 지방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8학군에 어떻게 보면 강남 8학군 자꾸 얘기하는 게 이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교육 시장에 몰려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들하고 아무리 결혼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이렇게 뭐 지역으로 좀 가서 살게끔 하려고 지역 균형을 해놓으면 좀 골고루 가서 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취지구나. 네,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건 비율로 해결하면 돼요. 뭐 정시 위주로 하면은 좋은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만 좋은 대학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네. 교사들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번 올해는 우리 학교가 저 학교보다 서울대를 뭐 적게 보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네. 더 많이 보내자. 뭐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하면 교사들도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 그러니까 자유시장, 그러니까 자유경쟁이 원활하게 해준 거죠. 이게 원래 그 자유민주주의의 약간 경제 논리랑도 비슷한 거 네, 같아요. 경제 논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경제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시장 경제를 그냥 경쟁을 그냥 할 수 있게 놔둬라. 그러면 같이 성장하지 않냐. 그런데 이거를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같이 왜 그럼 내가 열심히 해도 얘네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을 거면 내가 왜 열심히 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그 전교조 교사들이 그 교과 전형을 주장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교과 전형은 어떻게 보면 교사가 우리 아이들 가르친 애들에 대해서 평가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험 문제 낸 걸로 얘네들을 평가했어요. 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교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전교조가 학생부 종합 전형도 반대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할 게 많은 거야. 교사가. 세부 특기사항 과목별로 써줘야지. 200명씩 애들 되는 애들 써줘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써줘? 나 제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애가 수두룩인데 내가 수업을 5반, 7반, 8반을 들고 가는데 모르는 애들 얼굴도 투석일 거 아니에요. 걔를 어떻게 다 써주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써와. 그럼 네가 써온 걸 내가 복사해서 붙여줄게. 복붙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정교조를 포함해서 일부 교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경쟁 속에 뛰어들기는 부담스럽고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 거 이제 본인 업무가 많으니까 또 하기 싫고 네. 애들의 진정한 교육을 위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애들 가르쳐서 애들 평가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예. 교과 전형 하나니까 예. 교과 전형을 계속 늘리라고 얘기한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수시제도에서의 하나인데 이 전형이 서울대 같은 경우 80%를 넘게 뽑았어요. 82% 가까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물론 이제 이 안에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지역균형도 있고 기회균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이렇게 80%를 넘게 뽑았단 말이에요, 서울대가. 그러니까 그 연대도 그렇게 뽑고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꾸 늘리라고 그러면서 대학별로 지원금을 줬어요.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이 전형을 늘리면 공교육이 정상화될 줄 알고 이 전형을 늘리는 학교에다가 돈을 준 거예요. 적게는 7, 8억 뭐 이렇게 해서 많게는 20억 가까이 대학에다 준 거예요. 그럼 대학이 입학사정관들을 뽑아서 그 심사하고 하는데 쓰고 그 비용으로 쓰라고 전형을 심사하는 데 쓰라고 돈을 준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돈도 많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으니까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전형으로 1등급하고 1등급이면 똑같이 얘네들이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공부 여기 학력 수준이 높은 애들은 근데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으니까 똑같은 1등급인데 지방에 있는 1등급을 안 뽑고 강남 8학부 뭐 예를 들어 자사고 특목고 1등급을 뽑을 수 있는 전형이 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등급제라는 게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고교 등급제.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라도 같은 1등급이 그렇죠. 아닌 그런 자료를 다 본다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수준이 등급이 다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혔어요. 결국 기계적으로 평등하게끔 하려고 해도 대학은 얼마든지 이렇게 이런 효과를 가지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뽑으라고 했으나 대학은 얼마든지 우수한 애를 뽑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우수한 애를 뽑기 위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다 보니까 아무리 블라인드로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아니면 봉사활동에 어떤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요거만 봐도요 이제 학교마다 노하우가 생겨서 보기만 해도 아 얘는 강남의 무슨 학교 어느 고등학생이구나. 그러니까 대학교 측에서 같은 1등급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국은 고교 등급제가 존재했던 거 아니냐. 이제 저희가 암묵적인. 네. 2018년도에 공론화 과정에서 수시제도를 자꾸 늘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수능 절대평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물론 이제 정교조는 중간에 이제 나갔어요. 법의 노조건 때문에 공론화에 참여 못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를 만들어버렸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 투쟁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공론화에 참여 못하고 이제 나갔는데 거기에 여러 그 진보 쪽 교육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능은 한 줄로 줄 세우기 아니냐, 뭐 결국 부잣집에는 강남 애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다. 계속 이 얘기를 근데 저희한테. 저는 정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애들한테 위선적인 말을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줄로 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니 있잖아요. 네. 진짜 웃기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줄 세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 점수화 시켜가지고. 얘네들 그 서류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점수화 해가지고 그걸로 줄 세우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시험 있잖아요. 뭐 토익 시험이라던가 그거 다 사실은 그 시험 성적 잘 받는 사람한테 등급 주고 하는 게 결국 줄 세우기잖아요. 그게 프레임인 거예요. 우리가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줄 세우기 한 줄로 줄 세우기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 그렇지 애들을 맨날 시험을 봐갖고 한 줄로 줄 세워가지고 그걸 갖다 경쟁을 시키는 이거를 언제까지 할 거야 이래요 일반 학부모들은 다. 아니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일반 학부모들이 입시를 안 치러본 사람들은 우리 애가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제가 공론할 때 연령별로 그 시민참여단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참여단들별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공론화 과정에서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시민참여단들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주장한 의제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의제 1번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면서 2박 3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아직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애들이 갈 때 학력고사 때처럼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과정을 설득해서 정말 제가 마지막 10분 발언 하는데 그 눈물만 안 흘렸지 정말 가슴으로 진심으로 입시를 치러본 내가 이거 아니다. 그리고 왜 애들이 경쟁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수시도 한 줄로 줄 세우는 거 똑같다. 내신 성적 줄 세우기는 더 치열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수시든 정시든 모든 다 줄 세우기지만은 네. 마치 정시만 줄 줄 세우는 세우기라고 것처럼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네. 그 사교육비도 정시가 더 많이 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진짜 1,000만 원짜리 학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손오공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정시는 학생들이 수능 공부만 열심히 네. 하면 되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더 많이 돈이 든다. 그렇죠. 더 많이 돈이 들죠. 그리고 컨설팅 받아야 되잖아요. 컨설팅을 받아서 어떻게 애들을 고1 때부터 중3 때부터 고2 때 계속 이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거를 못해준 엄마들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고3 애들 있죠? 예. 고3 입시 치른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진학사나 이런 데서 고3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그럼 니네는 수시하고 정시 중에 뭐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예. 그러면 정시가 더 공정하고 정시가 더 확대돼야 된다는 학생들이 80%가 넘게 그래요? 나왔어요. 고3 애들. 근데 학생들은 수시를 더 뭐 좋아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제 현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 또 그럴 수 있어요. 현역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고1, 2, 3학년 1, 2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제도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꿈이 있거든요. 고1 때만 해도.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고2 올라오면서 성적이 안 바뀌고 성적이 계속 이제 떨어지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애들이 그래도 정시라도 있어서 내가 정시로라도 도전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러는데 막상 정시가 이렇게 10몇 프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 10몇 프로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아요? 그 학생들이 수시에 대해서 선호하는 이유는 수능을 아예 안 보는 아마도 경우도 있죠. 되겠죠. 그리고 비율도 적거나 네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뭔가 수능하면 이런 압박감에서 네, 벗어나기 위해서 네.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솔직한 네, 그게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아이들이 그 내신 성적으로만 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조금 그냥 편안하게 성적에 맞춰서 내신 성적으로 그냥 갈 수 있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라 해가지고 네. 재난지원금 더 많이 줄게 뭐 이런 심리랑 똑같은 심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시 100%로 하면 오직 수능으로만 학생들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학생들 간에 쟤가 나보다 수능 잘 봤으니까 더 좋은 대학 가네. 나는 쟤보다 수능 못 봤으니까 더 안 좋은 대학 가지. 네. 그게 뭔가 당연한 결과로 비춰질 텐데. 승복이 가능하다는 예. 거지.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쟤가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왜 더 좋은 대학 가지?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많이 거죠. 있죠.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애들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 정시 수능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시험을 보는 거니까. 한 번으로 평가를 네, 해야 한 번으로 된다. 평가를 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압박감이 되게 크죠. 압박감이 되게 크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날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모의고사 너무 잘 봤는데 그날 시험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봤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시험으로. 그러니까 하루로 너무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그렇게 그런 거에 아마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기다려왔는데 12년 날 그날 하루에 결정이 딱 나버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애들이. 저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하루 컨디션 때문에 좌우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능 시험 점수도 오랫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그쵸? 생각하면은 네. 그게 단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근데 아니라 애들이 또 완전 멘탈이 약한 네. 친구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 시험보다 당황을 하면 네.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수능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런 얘기도 좀 하죠. 이게 네. 보완이 될 수도 있나요? 뭐 저는 그 좀 보완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는 것보다는 예.
2번을 보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분들은 2번을 봐서 둘 중에 잘 본 걸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난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다를 거예요. 뭐 평균 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으로 내도 괜찮죠. 어.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네. 만약에 한 번으로 한다 그러면 다 말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한 번으로 되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10번 한다고 칩시다. 저는 그것도 학생들이 싫어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애들이 시험 계속 보는 것도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학생들이 마음이 간사할 거라고 봐요. 한 번이라고 하면 또 한 번대로 싫어할 거고. 한 번에 빨리 끝나면 시원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뭔가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평가를 보통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는 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 시험을 볼 때 한 과목씩 본다는 거죠. 그렇게 뭐 일주일을 보는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는 제도를 좀 아이들이 이 시험을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 애들이 결국은 공부를 더 안 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만들고, 물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걔들이 항상 열심히 하긴 하는데 중위권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코로나 때문에 중위권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예. 지금 입시 제도를 이렇게 해놓으버리면 아이들이 중위권이 점점 무너지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입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잘못 쓰면 중간 아이들이 확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네. 너네 입시 부담 줄여줄게, 수능 안 쳐도 돼, 이런 달콤한 말을 하면서 실제 결과는 학생들의 교육력이 더 떨어지는. 그렇죠. 공부를 점점 안 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도 있고. 나쁜 사람들인데 이 정치인들. 수능으로 학생들을 네. 선발하면은 뭔가 창의력이 떨어진다. 아, 그거.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그럼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예요. 창의력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처음에는 성적이 좀 낮지만 4년 후에 이렇게 꾸준히 성실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내신을 항상 내신을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했던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정시로 들어온 애들보다 나중에는 훨씬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애매한 게 대학별로요 핵심 역량 진단을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어디서 하냐면 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고 KCSA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아이들을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별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거에서 수시로 들어온 애들도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점수가 다 높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 4단계 아... 역량평가한 거가. 그러니까 핵심 역량평가한 거를 보면 대학에서 수시로 들어온 애들 정시로 들어온 것까지 체크해가지고 해봤더니 제가 2018년도 자료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 거는 못 봤는데. 올라온 결과다. 네, 2018년도 자료가 제가 그때 대국민 토론하고 할 때 공론화 과정에서 이 발표를 했더니 그 전교조 교사들하고 진로 진학 교사들 공경을 했어요. 저한테 그런 자료가 어딨냐면서 그래서 그 KCSA 자료를 한번 봐라. 그러면 결론은 수시로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수시로 들어온 애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정시로 들어온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굳이 나는 수시가 들어온 애들이 더 낫더라,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중도 포기율이 더 낫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시를 계속 늘리기 위한 이유를 만든 거죠. 모든 통계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본질이 통계에 오류가 있어요. 문제가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난이도가 이 과목수가 적다면 변별력을 어디에서 내야 되잖아요. 변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교조 교사들이나 사법세라든지 이런 데서는 킬러 문제 때문에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걸 갖다 문제를 내가지고 했다는 둥 이러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 자료도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기초를 잘 가르쳐 놓으면 응용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계속 향상이 안 되잖아요. 더 어려운 문제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건데, 마치 킬러 문제 때문에 수능이 이게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을 논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다 수능 만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를 주장하고 있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근데 교과목 수를 확 늘린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뭐 범위를 늘린다 그러면 일단 애들이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학습 부담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쉬운 거, 편한 거에만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 우리 사회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는 점점 더 어려운 거, 이런 거를 견디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생력이 되게 강하죠. 버티는 힘, 사회에 나와서. 예. 근데 지금 아이들은 훨씬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도 훨씬 나약해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런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비판할 때 흔히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주입식 교육이 되는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대학교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업이나 학교에서 여러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주입식 교육받아서 된 사람들. 된 사람들 아니냐. 네. 그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의 뭐 삼성이든 현대 다 이끌고 있어요. 예. 창의적인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예. 벤처계 다 이끌고 예. 있죠.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기업들, 유수한 예. 기업들, 우수한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위에 헤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학력고사 출신, 예. 학력고사 출신이어서 다 암기식이었고 그 사람들 다 줄로 서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주입식 교육을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수능을 가지고 이걸 늘리면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그럼 수능으로만 가면 정시로 가면 수업 시간에 애들이 수능 과목이 아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과목 시간에 뭐 수학 공부를 한다. 아이들이 영어 공부, 수학 영어 공부를 한다.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어떻게 보완하면 되죠?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수능 시험 자체를 자격고사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정규직 교사들이 결국 수능을 자격고사 시키려고 하는데 거의 용심으로 만들겠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게 마찬가지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오히려 내신 성적을 애들 학교의 과정 중심 같은 걸 평가하겠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걸 이렇게 그 과정 평가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완전 사실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모의고사 치잖아요, 우리가. 모의고사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가지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뭐 어떤 주장을 하냐면 네. 선생님에 따라서 네. 실력이 선생님 실력에 따라서 네. 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네. 내신 난이도가 다 다르고 이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들을 고1 때부터면 뭐 예를 들어서 전국고사, 일제고사를 지금 근데 반대하잖아요, 교사들이. 예. 그게 정교조 교사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평가를 역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 전국으로 시험을 똑같이 봤어요. 모의고사 보듯이. 예. 그러니까 1등급이 이 학교는 엄청 많이 나왔어. 우리 학교는 1등급이 없어요. 학력이 결국 확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결국 자기 기득권 지키기네요. 그 평가라는 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그걸 아마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 아이들이 받는 걸 어떻게 보면 일부 그거를 자격고사 오히려 수능을 볼 자격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 50점 이상이면 수능 볼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려고 하겠죠. 위에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의 내신 교육을 약간 기초학력을 높이려면 수능을 칠 자격을 준다던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좋은 그것도 생각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저학력 수준 이걸 좀 높이려면 학교라는 곳은 뭐냐면 이 중위권 애들을 상대로 해서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가르친대요, 선생님들이.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애들을 초점을 맞추면 얘네들이 못 따라오고 예. 하위권 애들을 맞추면 얘네들이 시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무슨 심화반, 보통반에서 나누고 그랬거든요. 우열반 나눴죠. 예. 근데 근데 또 그거- 우열반도 또 인간적이지 않다고 해서 또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자들이 너무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위선 덩어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을 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 탓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열반에서 잘하는 반으로 우수한 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반으로 갔다. 이걸 못 견뎌서 왜 못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급 해주면 네, 되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진짜 이게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또 이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데? 애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가 결국 뭐냐? 애들이 공부를 열반을 만들어 놓으면 자존심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수한 반 애들한테 늘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야.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이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 보면
아이들 기초학력을 높여주고 학교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뭐 인권 타령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억울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비인권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다 졸업했을 때 오히려 이런 입시 제도 때문에 아이들이 더 불공정한 걸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더 비인권적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잘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이래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오히려 평가권이라든지 이런 그 아이들 그 성적 주는 거 이걸로 인해서 교권이 살아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 수시제도 때문에도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밤을 새가면서 아이들 세특을 잘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여기 하나의 학생부 하나에 잘못 써줘갖고 얘 인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은 다 모든 애들을 다 좋게 써주려고 하는 이것도 문제인 거죠. 선생님들도 거기에서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 스펙 부풀리기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를 반영 안 하겠다고 해서 많이 뺐거든요. 물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선생님들 그냥 수능으로만 대학 가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그러니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을 이렇게 그 수업을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선생님들 네. 환경을 만들어주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 교수 학습법 그리고 이 교과를 자기들이 이렇게 그 교과 연구하는데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주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면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주면 우리 안 하잖아. 네. 그것처럼 선생님들도 시스템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교과 연구하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을 보는 쪽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든지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고 평가하고 하는 데만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과 연구를 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쳤는지를 계속해서 내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대학 교수들 다 평가하거든요. 네. 강의 딱 듣고 교수님 평가해요. 그래서 네. 평가가 만약에 매우 안 좋다. 네. 그럼 그 교수님 이제 강의를 못 해요. 교직 사회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난 되게 열심히 해서 가르치는데 그 성과급제까지도 그래서 도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사 월급하면 그렇게 그 높은 네. 연봉을 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교사들한테 좀 더 높은 환경을? 높은 네. 연봉을 주고 네. 교사들 간에 평가는 좀 제대로 하게끔 그런 제도나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게 또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문제는 다 물어보면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 대선 때 후보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네.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기본이라 하면 기본이라고 하면 뭐냐면 교사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네. 학생들은 공교육을 믿고 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오늘 진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수시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네. 많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 정교조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약간 본인들의 기득권 뭐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제도, 뭐 교육 뭐 이런 게 개선돼야 되겠다라고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신다면. 참 저도 이게 간단히 딱 끝났으면 좋겠고 간단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 문제는 진짜 복잡하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뭔가를 새로 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를 선진국에 어떤 제도를 가져온다 이런 것들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공교육이 정말 정상화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좀 교사들이 일을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고 정말 아이들의 기초교육,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것의 바탕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활동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4차 산업혁명이다, 그 다음에 AI 시대다. AI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이 다 AI를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인 수학적인 머리, 과학적인 머리, 이게 사실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초적인 학습, 기본적인 공부를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입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제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다 너무 놓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돌아가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서 하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하다, 교육에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이 교육자들이 네. 학생들한테 위선적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너네 입시 부담 줄여줄게. 네. 너네 수능 안 쳐도 돼. 이런 위선적인 말은 저는 거짓말에 불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보겠다, 저거 해보겠다 해서 자꾸 아이들을 실험하는 네. 도구로 쓰는 네. 그런 건 좀 이제 안 했으면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